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그에게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 라고는 할 수 없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욕실로 뛰어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때면 비누 냄새가 난다. 나는 책상 앞에 돌아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의 표정이나 기분까지라도 넉넉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는 성큼성큼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와 아무렇게나 안락의자에 주저앉든가 창가에 팔꿈치를 짚고 서면서 나에게 빙긋 웃어 보인다. 무얼 해? 대개 이런 소리를 던진다. 그런 때에 그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닫는다. 엷은 비누의 향료와 함께 가슴속으로 저릿한 것이 퍼져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뭘 해? 하고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그는 을에 눈을 좀 더 커다랗게 뜨면서 내 얼굴을 건너다 본다. 그 눈동자는 내 표정을 살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보다도 나에게 쾌활하게 웃고 떠들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어쩌면 단순히 그 자신의 명랑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어느 편일까? 나는 나의 슬픔과 괴로움과 있는 대로의 지혜를 일점에 응집시켜 이 순간 그의 눈 속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알고 싶은 것이다. 그의 눈 속에 과연 내가 무엇으로 비치는가? 하루해와 하룻밤 사이 바위를 씻는 파도 소리 같이 가슴에와 부딪고 또 부딪고 하던 이 한 가지 상념에 나는 일순 전신을 불살라 본다. 그러나 매일 되풀이하며 애를 쓰지만 나는 역시 알 수가 없다. 그의 눈의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과 슬픔은 좀 더 무거운 곳으로 변하면서 가슴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찰나에는 나는 그만 나의 자연스러운 위치, 그의 누이 동생이라는 표면으로 보아 아무 스스럼도 불안정함도 없는 나의 위치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닫는다. 인제오우?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가 원한 듯이 아주 쾌활한 어투로. 이 경우에 어색하게 군다는 것이 얼마만한 추태인가를 나는 알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듣고도 그는 무언지 마음 놓였다는 듯이 고단해 죽겠어. 뭐 먹을 거 좀 안 해줄래? 두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를 켜면서 대답을 한다. 성화라니까 영작 숙제가 막 멋지게 쓰여져 나가는 판인데. 나는 그렇게 투덜거려 보이면서 책상 앞에서 물러난다. 어디 구경 좀 해. 여류 작가가 될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 보아줄게. 그는 손을 내밀며 몸까지 앞으로 썩하니 기울인다. 어머나, 싫어. 나는 노트를 다른 책들 밑에다 잘 감춰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연다. 뽀얗게 얼음이 내뿜은 코카콜라와 크래커, 치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 얹으면서 내 가슴은 비밀스러운 즐거움으로 높다랗게 고동치기 시작한다. 그는 왜 늘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언제나 냉장고 앞을 그냥 지나버리고는 나에게 와서 달라고 조른다. 어떤 게으름뱅이라도 냉장고 문을 못 열 까닭은 없고 또 누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면 부엌 사람들께 한마디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군소리를 짓걸대거나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줄곧 먹을 것을 엎지르거나 내려뜨리거나 하는 나를 움직이기보다는 쉬울 것이 확실하다. 어쩐 셈인지 나는 이런 따위 일이 참말 서툴다. 좀 얌전하고 재빠르게 보이려고 하여도 도무지 그렇게 되질 않는다. 쟁반을 들고 돌아와 보면 그는 창밖의 덩굴 장미깨로 시선을 던지고 옆 얼굴을 보이며 앉아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조용히 가라앉은 눈초리를 하고 있다. 까무레한 피부와 꽤 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나는 참 좋아진다. 나에게는 보이려 하지 않는 혼자만의 표정도 무언지 가슴에 와 부딪는다. 그의 머리통은 아폴로 그것처럼 모양이 좋다. 아주 조금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몇 올 앞니마에 드리워 있다. 고수머리는 사납다던데 언젠가 그렇게 말하였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수키 정말 그렇지 않아. 하고 그는 진심으로 변명을 하려 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농담을 하였을 뿐이었는데 오늘도 그는 그렇게 내 방에서 쉬고 나더니 전구 칠까?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참 내일부터 중간시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괜찮아 까짓거. 사실 시험이고 무엇이고 없었다. 나는 옷 서랍을 덜컹거리며 흰 쇼트와 곤색 샤스를 끄집어내었다. 괜히 낙제하려고 하면서도 그는 이내 라킷을 가지러 방을 나갔다. 햇볕은 따가웠으나 나뭇잎들의 싱싱한 초록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곤 한다. 우리는 뒷산 및 담장께로 걸어갔다. 낡은 담장의 좀 허수룩한 귀퉁이를 타고 넘어서 옆집 코우트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옆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안과에 속한다는 토지의 일부인데 기실 집이라고는 까마득히 떨어져서 기와집이 두어 채 늘어서 있고 이쪽은 휘영하니 비어있는 공터였다. 그 낡은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터를 무슨 뜻에서인지 매일 쓸고 닦고 하여서 장판처럼 깨끗이 거두어 오고 있었다. 아깝게 시리 테니스 코트나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떨까? 어느 날 돌담회가 걸터 앉아서 내려다보던 끝에 그런 제의를 했다. 처음에는 그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나 결국 건물께로 걸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이튿날 우리는 석회를 들고 가 금을 그었다. 또 며칠 후에는 네트를 치고 땅을 깎아 아주 정식으로 코우트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주인이 야단을 치면 걷어버리자고 주춤거리며 일을 했는데 호호 백발의 할아버지인 그 집주인은 호령을 하지 않을 뿐더러 가끔 지팡이를 끌고 나와 플레이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네의 표정은 언제나 나에게는 판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특히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그러하였다. 구태여 말한다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하늘 밖의 일을 생각하는 듯 아득해 보이기도 하였으니 기묘했다. 한두 번은 담을 넘는 나의 기술을 저기 바라보고 분명히 무슨 말을 할 듯이 하더니 그만 입을 봉하고 말았다. 말을 했자 들을 법하지도 않다고 짐작을 대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곳은 아주 좋은 우리의 놀이터인 것이다. 물리학 전공의 그는 상당히 공부에도 몰리고 있는 눈치였으나 운동을 싫어하는 새님도 아니었다. 테니스를 나는 여기 오기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기술이 부쩍 는 것은 대부분 그의 덕분이다. 그가 내 시골 학교의 코치보다도 더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음을 알았을 때의 나의 만족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머리가 둔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좋아질 수 없지만 또 운동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스포츠는 삶의 기쁨을 단적으로 맛보여준다.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면서 들이마시는 공기의 감미함이란 아무 것에도 비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도무지 컨디션이 좋지가 못하였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때면 엉망진창인 대로 또 턱없이 좋으면 좋은 그대로 적당히 이끌고 나가주는 그의 솜씨가 저기 믿음직해질 따름이었다. 와, 참 안 된다. 퇴보일로인가 봐. 괜찮아. 아주 더워지기 전에 지수랑 불러서 한번 시합을 할까? 하늘이 리라빛으로 물들 무렵 우리는 볼드를 주워들고 약수터께로 갔다.
바위 틈으로 뿜어나는 물은 이가 시리도록 차갑고 광물질적으로 쌉스름하다. 두 손으로 표주박을 만들어 떠내가지고는 코를 틀어막고 마신다. 바위 위로 연두색 버들잎이 저기 우아하게 늘어지고 빨간 꽃을 다닥다닥 붙인 이름 모를 나무도 한 그루 가지를 펼친 것으로 보아 이런 마심새를 하라는 샘터는 아닌 모양 같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여 왔다. 약수라니 많이 마셔. 약의 후염이나 좀 볼지 않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는 정구 좀 잘 치게 되나 보려고 그렇지. 이렇게 시끌던벙 떠들던 샘가였다. 그런데 오늘 바위 언저리에는 조그만 표주박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필시 그 할아버지가 갖다 놓아둔 것이 분명하였다. 오늘부터 얌전히 마셔야 해. 산신령님이 내려다보신다. 정말 한동안 음전하게 앉아서 쉬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표주박으로 물을 떴다. 그는 그것을 내 입가에 대어주었다. 조용한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보이는 일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얼굴의 하나인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머지를 천천히 자기가 마셨다. 그리고 표주박을 있던 자리에 돌아놓았으나 아주 짧은 사이 어떤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그 얼굴을 휘덮은 것 같았다.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나는 돌연 형연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들어갔으나 한 가지의 뚜렷한 감각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나는 라켓을 둘러매고 담장께로 걸어갔다. 오빠. 그는 나에게는 그런 명칭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빠. 그것은 나에게 있어 무리와 부조리의 상징 같은 어휘였다. 그 무리와 부조리에 얽힌 존재가 나다. 나는 키보다 높은 담장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원 안을 걸어갔다. 운동화를 벗어들고 맨발로 걷는다. 까실까실하면서도 부드러운 잔디의 촉감이 신이나 양말을 신고 디딜 생각을 없이 한다. 발바닥에 징을 박아줄까? 어디든지 구두 안 신고 다니게 말이야. 그는 옆에 있는 때면 이런 소리를 한다. 맨발로 무리를 걸으면 고향에 온 것 같아. 아니,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말이 드는걸. 나는 중얼중얼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나 저녁 이맘때가 되면 벼랑간 거의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엉클리곤 하므로 그 뒤로는 할멈처럼 입을 봉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질 않는다. 시무룩해 가지고 테라스 앞에 오면 그 안 넓은 방에 깔린 자색 양탄자, 이곳저곳에 놓인 육중한 가구, 그 안에 깃들인 신비한 정적, 이런 것들을 넘겨다보면 그리고 주위에 완발한 작약, 라일락의 향기, 짙어진 풀레가 한데 엉켜 뭉클한 이 속에 와서 서면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벼랑간 아프도록 뚜렷이 보랏빛 공기 속에 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잠시 지녔던 유쾌함과 행복은 끝내 나의 것일 수는 없고 그것은 그대로 실은 나의 슬픔과 괴로움이었다는 기묘한 도착을 나는 어떻게도 처리할 길이 없다. 오누이, 동생, 이런 말은 내 마음속에 혐오와 공포를 자아낸다. 싫다. 확실히 내가 느껴온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범주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이 보랏빛 공기 속에서의 도착은 참 서글픈 감촉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더 오래 머무를 용기조차 없어진다. 검은 눈을 껌뻑이면서 그는 또 농담이라도 할 것이다. 내게 더 웃고 더 쾌활해지라고 무언중에 명령할 것이다. 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오늘 나는 가슴속에 강렬한 기쁨을 안았던 까닭에 비참함도 더 한층 큰 것만 같았다. 나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볼을 불룩하니 해가지고 마루로 올라갔다.
번들거리는 마룻바닥에 부연 발자국이 남아난다. 그렇게 마루가 더럽혀지는 것이 어쩐지 약간 기분 좋다. 몸을 씻고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창으로 힐끗 내다보았더니 그는 등나무 밑 걸상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팔굽을 짚고 월계 숲계로 시선을 던진 모양이 무언지 고독한 자세 같아 보였다. 그도 조금은 괴로운 것일까? 그러나 무슨 도리가 있담? 까닭없이 그에 대해 잔인해지면서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방에 불도 켜지 않고 밖에서 보이지 않을 구석에 가만히 앉아 내다보고 있었다. 주위가 훨씬 어두워진 연에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한참 내 창문께를 보면서 서 있었다. 나는 어느 때까지나 불을 켜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그가 마시다만 코 그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입술을 대었다. 아까 그가 내가 마신 표주박을 입술에 대었듯이. 그를 무엇라고 부르면 마땅할까?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재작년 늦겨울 새하얀 눈과 얼음에 뒤덮여서 서울의 집들이 마치 얼음 사탕처럼 반짝이던 날, 뮤스리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며 이곳에 도착한 나에게 엄마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수키의 오빠예요. 인사를 해. 이름은 현규라고 하고. 저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리과 대학의 수재란다. 우리 수키도 시골서는 꽤 재원이라고들 하지만 서울 왔으니까 좀 어리벙벙 할 테지. 사이 좋게 해줘요. 엄마의 목소리는 가벼웠으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열심히 청년의 큰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 브이넥의 다갈색 스웨터를 입고 그보다 얇은 빛깔의 셔츠깃을 내보인 그는 짙은 눈썹과 미간 언저리에 약간 위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으나 큰 두 눈은 서늘해 보였고 날카로움과 동시에 자신에서 오는 너그러움, 침착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해 보였다. 전체의 윤곽이 단정하면서도 억세고 강렬한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았다. 다만 턱과 목 언저리의 선이 부드럽고 델리키다여 보였다. 키도 어깨폭도 표준형인 듯하고 우선 수제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걸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채점을 하였다. 물론 겉보매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만큼 나는 어리석은 계집애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의 눈을 쏘아보자 그는 눈이 부신 사람 같은 표정을 하면서 입술 한쪽으로 조금 웃었다. 그것은 약간 겸연적인 것 같기도 하였지만 혼자 조소하고 있는 것 같이도 보였다. 자기를 재어보고 있는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때문일까? 그러자 나는 반대로 날카로운 관찰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단순한 태도로 참 잘 왔어요. 집이 이렇게 너무 쓸쓸해서 아주 좋지 못했는데 하고 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를 도무지 어린애로만 보았다는 증거일 게고 또 아마 엄마의 감정을 존중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엄마 얼굴에는 일순 안도와 만족의 표정이 물결처럼 퍼져갔다. 나는 이 청년이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하였다. 말하자면 그들 인공적 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배려가 상호간에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뮤스리는 매우 대범한 성질이어서 만사를 복잡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볼 뿐이고 내가 고단할게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였다. 어쨌든 그는 그로부터 나를 수키라고 쉽고도 간단하게 불러오고 있다. 헤이 수!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 관대하였다. 지나칠 만큼. 그래서 때로는 섭섭할 만큼.
그러므로 그가 이즈음 내 방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한다거나 손 같은 데에 약을 발라달라고 하게 된 것은 나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변화인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내 편에서는 그를 오빠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이유들로. 이것은 뮤스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기보다는 몇 갑절이나 힘든 일이었다. 나는 자기가 대단한 고집장애인지 또는 부끄럼장애인지 분간할 수 없다. 나의 이런 곤란을 그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양으로 요즘은 내가 그 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지 않고도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편에서 고려하여 말을 걸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없이 나를 곤경에 몰아넣곤 하는 것은 뮤슬이 한 사람뿐이다. 서울 와서 1년 남짓 지내는 새에 나는 여러모로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 멋을 내는 방법도 배웠고 키가 커지고 살결도 휘어졌다. 지난 4월에는 미스 이 여고에 당선되어서 하루 동안 학교의 퀸 노릇을 하였다. 바스트가 약간 모자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와서 내가 오히려 놀랐다. 엄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뮤슈리는 기막히게 비싼 팔목 시계를 사주었다. 그 현규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농담조차 하지 않았다. 축하한다고 한번 그것도 아주 거북살스런 투로 말하고는 뭔지 수줍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나는 썩 기분이 좋았다. 삶의 기쁨이란 말을 나는 이제 이해한다. 이 집의 공기는 안락하고 쾌적하고 엄마와 뮤슈리와의 관계로 하여 약간 로맨틱한 색채가 감돌고 있기도 하다. 서울의 중심에서 떨어진 S촌의 숲속의 환경도 내 마음에 들고 뮤슈리가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왔다는 담장이 넝쿨로 온통 뒤덮인 낡은 벽돌집도 기분에 맞는다. 그는 엄마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뮤슈리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스러운 얼굴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때고 지극히 만족해하고 있다. 그는 어느 사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약간 뚱뚱하고 약간 호인다와 보인다. 불란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를 뮤스라고 속으로 부르고 있는 까닭은 어느 불란서 영화에서 본 한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과 그가 닮아있기 때문이다. 뮤슈리는 불쌍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참 행복하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 덩어리 같은 사람은 자칫하면 주의가 나쁘면 엉망으로 불행해질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괴테의 베르테르 같은 청년의 비극에는 날카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뮤슈리 같은 타입의 슬픔에는 오직 비참만이 있을 듯하다. 우리 엄마가 그의 곁에 와준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이었을까? 엄마는 줄곧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나 행복해 보였고 예부터 특징이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 다만 엄마는 엄마의 행복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스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듯한 눈치로서 그래서 바깥으로 나다니지도 않고 큰 소리로 웃는 일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늘 고운 옷을 입고 있었고 옅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 일도 내 마음에 흡족하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또한 있었다. 현규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에는 여기 오지를 말았다면 하고 혼자 중얼대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만약 내 생애에서 한 번도 그를 만나는 일이 없이 죽고 말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기까지 한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았다. 나는 그를 만났다는 일만으로 세상 어느 여자보다도 행복한 것이다. 그의 곁에서 호흡하고 있는 기쁨을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슬프고 초조한 것도 사실이다. 정직히 말한다면 내 기분은 1분마다 달라진다. 무슈리가 요즘 외국을 여행 중인 것은 내게는 하나의 구원과도 같다.
아침마다 행복, 그것 같은 얼굴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좋고, 저녁마다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다. 돌아오실 때까지 눈 감아줘. 응, 엄마. 시간 지키는 거 나 질색인 줄 알잖아.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은 때 안 먹고 그럴게, 응? 뮤슈리가 떠나는 즉시로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교섭을 하였다. 사실 현규의 얼굴을 보는 일이 두려운 때가 점점 찾아오는 것만 같다. 그는 대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드는 모양이었다. 예절 바른 그가 식당에서 엄마의 상대를 하고 있을 동안 나는 멍하니 창가에 앉아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다. 군데군데 작은 집들이 몰려있는 촌락과 풀숲과 번뜩이는 연못 같은 것들이 있는 넓은 들판 너머에 무디게 빛나며 강이 흐르고 있다. 강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프라차나 같이 반짝이기도 하고 안개처럼 온통 뽀얗게 흐려 버리기도 한다. 하늘이 보랏빛으로부터 연한 잿빛으로 변하여 가는 무렵이면 그 강도 부드러운 회색 구름과 한 덩이가 되었다. 나는 여러 가지 강점이 뒤엄먹이 된 혼란 상태에서 자기를 견뎌내야 한다고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마음 가는 대로 몸을 내맡길 수 없는 것이 나의 입장이고 또 그 마음 가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분열된 생각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현규를 사랑한다는 일 가운데 죄의식은 없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엄마와 뮤슈리를 그런 의미에서 배반하는 것은 곧 내 사람 전부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파멸이라는 말의 캄캄하고 무서운 음향 앞에 나는 떨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다. 3, 4년 전까지는 엄마와도 함께, 그리고 그 후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단 셋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었고 과수원을 지키는 개도 여러 마리. 그 중에는 내가 특별히 귀여워한 진돗개 복동이도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못 견딜 만큼 적적하였다. 엄마가 서울로 떠난 후에는 마음이 막 쓰라린 것을 참아야 했지만 그 엄마가 같이 있었을 때라도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마음 든든하다거나 정말로 유쾌하다거나 하는 느낌을 가져본 일은 없다.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언제나 조용히 집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일은 내게 어떤 고통을 주었다. 그 무릎 위에는 늘 내게 지어 입힐 고운 헝겊 조각이나 털실 같은 것이 얹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입에서는 늘 나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난 그것이 불만하고 불안하기조차 하였다.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애들 엄마처럼 집안 살림에 볶이면서 때로는 악도 쓰고 나더러 야단도 치고 어린애도 들러업고 다니고, 말하자면 그녀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도 흐뭇할 것 같았다.